안녕하세요. 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고재환입니다. 금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저희 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와의 조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초대해 주신 한정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가 맡은 주제는 임신성 종양에 대해서 맡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산과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에 맞춰서 제스테이션 트로포스틱 디지즈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GTD라는 것은 허티그가 처음으로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암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세기가 돼서 하이다티드라는 말이 있었고요. 1910년에 에이윙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로포스틱 튜머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태반은 엄마와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는 하나의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캔서러스 체인지가 된다면 GTD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GTD는 사실 큰 의미로 그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H몰이라고 하는 컴플리트 몰과 파셜 몰이 비나인 디지즈고요. 그 몰 티슈가 마이메트리움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인베이시브 몰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트로플라스틱 튜머라고 할 수 있는 PSTT와 ETT가 전부가 이 캔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오카시노마가 이 안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H몰은 80%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GTT는 20%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베이시브 몰이 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메디에이트 트로포스틱 튜머는 에피셀로이드 트로포스틱 튜머라고 할 수 있는 ETT와 PSDT, 프란타사이트 트로포스틱 튜머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인터메디에이트 트로포스틱 튜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GTT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콜리오카시노마와 함께 캔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ETT는 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더 적어놨습니다. PSDT의 베리언트고요. 이것은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트로포스트에서 나온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트로포스트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는 메타스타시스가 30에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렁메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GTN과는 달리 이것은 림파틱 스프레드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5년 생존율이 80%, 10년 생존율이 75%입니다. 아까 암 치료될 수 있는 암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바이벌 레이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메타스타시스 때문입니다.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는 100% 치료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전이가 있는 경우에 5, 60%가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그만큼 까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후인자는 역시 다른 암과 똑같이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임신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 암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이 GTT 이외에도 비나인이라고 생각됐었는데 이것이 메타스타시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퍼스턴트 GTT인 경우는 캔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종양의 특징입니다. 해박적으로 봤을 때 사이토트로포라스트, 신스티오트로포브라스트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싱글셀로 되어 있고 이너 레이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이토트로포브라스트고요. 이것을 이제 아우터 레이어를 차지하면서 셀과 셀들이 콩글루머레이션 돼갖고 이렇게 다층으로 생긴 것이 신스티오트로포브라스트죠. 그리고 신스티오트로포브라스트에서 HCG가 시크레션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제스테론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인터미디에이트 트로포브라스트는 이 사이에 껴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플라센타 앵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토와 센시티어 트로포브라스트가 있는 위치와 플라센타가 달라붙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트로포브라스트라는 셀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캔서가 인터미디에이트 트로포스틱 튜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PSTT는 좀 재미있는 뭐 상과 선생님들에게도 가끔씩 볼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토탈 HCG 중에서도 이제 프리 베타 서브 유니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30에서 100% 정도까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PSTT에서. 근데 불행히도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아니면 존슨이라고 하는 그 레버레이터리에서만 이것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측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세럼 내에 하이퍼글라이코실레이티드 HCG가 있는데 이것은 토탈 HCG의 한 5%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말그넌트가 인베이시브나 말그넌트 디지즈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스테이션 트루퍼스티 디지즈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인액티브한 디지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냐면 토탈 HCG는 계속 플라티오 형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폴스 포지티브 토탈 HCG가 있는데 이것은 피튜이터리 그랜드에서 시크레션 되는 HCG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HCG의 베리언트들 때문인데 이것은 이제 말리그넌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패밀리얼 HCG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네틱 디스오더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테이션 트루퍼스틱 디지즈가 이제 이것은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뭐 HC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알파 유니트는 전부 동일합니다. 하지만 베타 유니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HC를 주로 체크를 하고 있죠. HCG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프입니다. 토탈 HCG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건 알파와 베타 유니트가 서로 서브 유니트가 붙어 있는 형태죠. 이것이 만약에 베타 유니트가 일부분이 이렇게 파열이 되면은 파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닉드 HCG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알파와 베타가 또 갈라지게 되면 프리 알파, 프리 베타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닉드 프리 알파, 닉드 프리 베타가 되는 거겠죠. 유린 내에서는 토탈 HCG나 아니면 베타, 프리 베타 HCG가 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블러드 내에서는 모든 게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센타 내에서 보일 수 있는 넌 닉드 프리 베타 HCG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PSTT를 의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HCG는 총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스티오 트로포브라스트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이퍼글라이코실레이트드에 있는 HCG는 사이토트로포브라스트 이것은 그냥 프리미티브한 트로포브라스트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암과 관계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이 아니면. 그리고 프리베타 서브 유니트인 경우는 HCG는 이것은 이제 암과 관계된 경우라면은 주로 이제 암을 그 튜버 그로잉에 관계되고 또한 그 TGF 베타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에이포프토시스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캔서셀이 계속 자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튜이터리 HCG는 정상적으로 노멀 맨스트루얼 사이클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노포즈 환자에게도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퍼스턴트 포지티브 세럼 HCG라고 해서 오퍼렉토미를 하거나 메노포즈인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해서 좀 퍼스턴트 포지티브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팬텀 HCG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HCG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헤테로토픽한 엔티바디나 아니면 그 또 다른 그 요소들 때문에 크로스 리액티브 엔티바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팬텀 HCG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헤테로토픽 엔티바디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경우죠. 그럼 H몰에 대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000명, 2000명 중에 1명꼴로, 임신 1명꼴로 이제 H몰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바이타민 A 디피션시와 관계가 되어 있고, 마터널 에이지를 봤을 때 어릴 때 혹은 나이가 많을 때, 파터널 에이지는 나이가 많을 때 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에 많다고 되어 있고요. 큐어 레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임신을 원한다면 임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치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세컨몰은 4배에서 5배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큐어 레이트가 100%라는 것은 여러 논문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몰이 만약에 수술로서 진단이 된다면 컴플리트 몰이었다면 80% 정도는 노말이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캔서러스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슬픈 일은 뭐냐면 30% 정도는 그냥 H몰을 진단하지 못하고 어보션으로 생각하고서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셜몰과 컴플리트몰을 비교해 본다면은 캔서러스 체인지는 0.1에서 5% 정도의 H몰, 파셜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컴플리트몰이. 컴플리트몰을 하이다티드 몰이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이 자체가 하이드로픽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트로포브라스트가 상당히 증식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컴플리트 몰의 특징인데, 오분 내에서는 뉴클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아빠로부터 온 뉴클레우스만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이제 컴플리트 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파셜몰은 엄마로 모치로부터 얻은 뉴클레우스도 있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아빠의 뉴클레우스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후가 좋고 유지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플리트몰과 파셜몰이 그과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콜리오칼시노마와 프란타 아크레타입니다. 콜리오칼시노마는 칼시노마 자체가 그렇듯이 정상적인 셀이 없어졌기 때문에 빌라이도 보이지 않고 ATP아도 심하게 있고, 하지만은 프란타 어크레타의 경우는 인베이시브니스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머슬 레이어에서 보이는 셀들이 빌라이가 보이고 있고, 또한 그 ATP아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H볼의 임상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요, 뭐 출혈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 non-specific한 그런 임상적 특징이고요.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궁 크기가 크고, 그리고 또 크기에 비해서 종종 이제 페타라톤도 보이지 않고 페투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스노스톰 어피어런스, 그리고 임신 주수보다 높은 HC를 보인다는 거, 24주 이전인데도 하이퍼텐션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심한 임신성 오심과 구토가 나타난다는 게 좀 인상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과 HCG가 상당히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의 예측치는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럼 HCG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프레그일 때 이렇게 HCG 레벨이 있다면은 에브노멀한 경우, 그러니까 어버션이 됐거나 액토피인 경우는 그거보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트로포스틱 셀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신시티오 트로포브라스트에서 나오는 HCG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베이시브 몰은 정상적인 몰 티슈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오메트리움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 빌라이가 파고 들어간 형태를 보이면 인베이시브 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노상으로도 인베이시브 몰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메타스타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말리그넌트 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레인 메타도 주로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인 메타는 결국 헤마토지니어스 메타스타시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브레인 CT를 찍어보면은 거기서 정상이 나왔다고 그걸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인 CT에서 나타나는 정도는 5mm 이하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파이널 태핑을 다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세럼 HCG와 CSF HCG를 체크업을 해서 세럼 HCG에 비해서 CSF HCG가 6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브레인 메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T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GTT는 결국 GTN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혼동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스테이션 트로포스틱 네오프라지아, 제스테이션 트로포스틱 튜머 이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인베이시브 몰, 인터메디에이트 트로포스틱 튜머, 콜리오카시노마 다 포함됩니다. 자, 이제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예후를 알아야 되는데, 피고 스테이지를 보고자 합니다. 피고 스테이지는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피고 1은 결국 엔도메트리움 콜푸스에 국한된, 유테러스에 국한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는 그 이외에 바자나 쪽을 갔거나 서빅스까지 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스테이지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스테이지 3는 롱 메타입니다. 스테이지 4는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의 메타가 된 경우입니다. 근데 왜 이 피고 스테이징이 별 의미가 없느냐 하면 스테이지 4는 70에서 73%의 5-year 서바이벌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스테이지 1, 2, 3가 전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공부를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NCI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하게 됐고요. NCI에서 처음 얘기한 것은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전이가 돼 있을 때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나눠서 하이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로우 리스크는 그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다 그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이 백쇼에 의해서 새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WHO에서 1983년도에 받아들여져서 사용되게 되었죠.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임신이 그 전에 텀 프레그니였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더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임신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을수록 예후가 안 좋게 돼 있고 HCC가 높을수록 그리고 혈액형이 B형이나 AB형일수록 메타스타시스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이트가 뭐 브레인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케모세라피 그 전에 했던 경험이 있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 중간을 미들 리스크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1999년도에 로마에서 미팅을 갖게 되었죠. 이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ABO 타이핑에 대한 것이 우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들 리스크라는 걸 만들어 나갔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참 혼동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리버 메타가 된 경우는 브레인 메타와 마찬가지로 예후가 안 좋은데 이것을 좀 올리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피고 스테이지하고 결국 리스크 스코어를 둘 다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에서는 로마 글자를 사용하고 리스크 스코어에서는 아라비아 글자를 사용하자고 어,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스테이징과 스코어링을 다음과 같이 이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뭐 지금 현재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이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 딱 둘로 나눠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H몰에서의 치료는 역시 큐레티주입니다. 그래서 큐레티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옥시토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컨트랙션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브리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서비스도 충분히 달라테이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임신 때와 마찬가지로 RH 네가티브인 산모의 경우는 이뮤니제이션을 시킨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모세라피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NCCN 2022년도에서는 컨트로버시 있다고 딱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H몰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는 역시 이바큐에이션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데 HCC가 그 이후에는 뭐 2주 간격으로 3번을 하게 돼서 6주까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은 한 달 간격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티브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있다면 이제 퍼스턴트 GTT라고 해서 이거는 말리그넌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익스트라 유터라인 디지즈가 있는 경우 이거는 메타스타시스가 됐으니까 이미 이것도 말리그넌트화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스타시스가 있다고 봤을 때는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를 또 구분을 해서 보게 됩니다. 인터메디트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로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7 이하인 경우, 7 이하, 7 미만, 그리고 7 이상인 경우는 하이 리스크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7 이하인 경우는 역시 싱글 레지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7 이상인 경우는 멀티플 레지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브레인 메타가 있다고 하면은 브레인에 대한 라디에이션 세라피나 또한
CSF로 캔서셀, 결국은 케모세라피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에마코라고 하는 컴바인드 케모세라피 하기 전에도 한 사이클에서 세 사이클을 미리 하는 것도 같이 추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2022년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넌 메타스타틱과 메타스타틱으로 나눠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PSTT는 조금 다릅니다. PSTT는 플라스타사이트 투버러스 튜머, 이것은 좀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히스테렉토미를 하게 되는데 주로 그러니까 분만하고 나면 히스테렉토미를 빨리 해야죠. 근데 사이팽젝토미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경우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수술로서. 그리고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히스테렉토미 하고 거기에 살핑젝토미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컴바인드 케모세라피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H몰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임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컴플리케이션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컨제이탈 아노말리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몰라프레그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NCCN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PD1, PDL1이라고 하는 이니비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모아지질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PD1, PDL1 이니비터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CC는 에비던스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약제의 효능, 안전성, 질, 그리고 일관성, 합리적 가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나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